첫 번째로 저희 주식회사 농산업벤처스의 우다연 이사님께서 소규모 스마트팜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오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법인회사 농산업벤처스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유강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런 것이 스마트팜이고 현재 농업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발표한 자료들은요, 우선은 스마트팜 관련해서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개요를 보고, 그 다음에 형태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외국에서 스마트팜 사례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그 어떤 몇몇 회사들의 경영 분석에 대해서 잠깐 훑고 지나가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통계청에서 낸 자료인데요. 그거에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설명을 보시면은 비농가구가 지금 작물을 재배하는데 거기에 지금 0.5헥타르가 1,500평 정도 면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평균 재배 면적은 한 1,000평 정도를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농 가구들 중에서 자기 소유 가구, 그러니까 자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60%, 그 다음에 임차랑 가구가 35%, 임차와 작용이 한 7.8%, 대충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채소, 밭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벼 등을 지금 재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보면은 농업 정업으로 비농을 하신 분이 68.6% 정도, 겸업을 하시는 분이 31.4%, 그 다음에 비농 전 그 거주 지역은 경기 수도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경기 수도권에서 어느 한 1,000평 정도 아니면 1,000평 미만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농 비촌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밭 작물들을 재배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2020년 통계이고 또 2020년 지난 그 통계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이 비농 비축이 많이 있구나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비농 비촌이 이렇게 나오는데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지, 비농 비촌에 대해서 그거를 정보량 좀 추이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2020년 전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냐면 한국판 유지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발표를 했었고, 요 기점으로 해서 비농 기촌에 대한 정보량이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2020년도 그 뉴딜판 얘기를 하면서 뭐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게 또 청년, 창업 이런 식의 그 관련된 그 공지라든지 발표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들이 발표가 됨으로써 온라인 정보가 좀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관심을 갖던 분이 2020년 전에는 주로 이제 농업, 실제 농업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2020년 이후로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메트로팜, 농업, 농촌 체험,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이게 트렌드를 보면 예전에는 농업 전문 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원이나 정책을 찾기 위해서 정보를 찾았는데, 2020년 이후에는 이게 이제 좀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메트로팜, 스마트팜, 이런 스마트 농업에 관련된 관심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농촌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어떤 농사를 재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체험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뭔가 좀 다양한 의미로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분야로 이제 넘어지기 시작한 2020년대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찾는, 그럼 내가 이걸 왜 찾았는지 이런 걸 보면 18년도에는 뭐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이런 걸 봤는데 2020년에는 좀 더 확실하게
수확을 하고 그다음 개선을 하고 향상으로 여기서 이제 어떤 내가 수익을 가져갈 것인가, 농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이제 그 기대하는 효과들이 좀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는 청년 창업농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되게 일반화돼서 많이 듣게 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농업 농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외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향을 좀 보게 한다면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스마트팜 분야이고 2017년 대비해가지고 계속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5년에는 약 27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선정을 한다. 이거는 아마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여기에 핵심을 차지하는 게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의 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 중국 위주로 해서 이런 시장의 분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각 나라별로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네덜란드, 일본, 덴마크, 독일, 미국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스마트 농업의 약간 강대국이나 지금 약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원예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된 나라입니다. 이거는 나라 자체가 땅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산을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식물 생산에 대한 R&D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와 이제 긴밀한 국가 협력이기 때문에 일본이 네덜란드 시스템을 갖고 와서 그다음에 자국화 시스템으로 좀 많이 변경을 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다음에 덴마크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축산 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낙농 그 경영 관련된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미국은 엄청난 그 큰 땅덩어리를 노지 작물 재배를 하기 때문에 노지에 대한 스마트 솔루션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그 전자 쇼 같은 CES 쇼 같은 거 보면은 빠지지 않고 미국의 그 농기계 회사들이 혁신 기술을 융합을 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나와서 매번 전자 쇼에다가 그런 그 농기계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글로벌에 대한 투자 트렌드도 이제 농업을 보는 게 단순히 우리가 아는 작물 재배나 생산 쪽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농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키워드들을 보면은 뭐 농장, 축사관리, 이거 이제 경영 관련된 시스템이나 이런 걸 말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맞고 센싱, IoT 이게 보면은 일반 우리가 전통적인 농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그 키워드들이 지금 현재 대두가 돼가지고 융합이 돼서 나오는 거고 여기 이런 글로벌 투자 트렌드들이 왜 이런 식으로 돈이 묶이기 시작하면은 그거의 핵심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런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하나하나의 소중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뉴딜 사업의 핵심은 결국엔 데이터였습니다.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게 농업적으로 해서 해석하고 분석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느냐 이것이 그 뉴딜 사업의 일종의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으로 인해서 이게 미래 발전이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분야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아직은 그 농업 데이터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다소 좀 다른 쪽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해외 사례를 보면은 농업 데이터에 대한 권리 헌장 같은 것도 지금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소유권과 이용권, 그다음에 수집 대권 결정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익 공유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이 지금 다 법제화돼서 검토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해외 스마트팜 쪽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스마트팜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개념하고 운영은 어떻게 돼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과학농농이라는 게 좀 역사를 좀 알면은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뭐 보시면 쭉 나오다가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그 네덜란드의 그 유리온실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그 한국형 유리 온실이라는 연구가 199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세월을 이어오다가 2000년도에는 축산과 시설 원액적으로 융합이 되면서 기술들이 융합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서 자동으로 제어하고 원격으로 제어하고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쭉 발전을 해서 2010년도에는 시설 농업으로 지금 확대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 농업으로 거의 그 이루어진 작물들이고요. 뭐 올해도 지금 딸기가 굉장히 많이 그 풍년이 돼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스마트 그 팜에서 나온 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농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를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과거의 농업을 바라봤을 때는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 요소와 기술이 붙으면 이게 그 과학 영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건 당연한 얘기고 앞으로는 시설, 그 다음에 장비 뭐 이 시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무슨 IoT 기술이라든지 로봇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여기에다가 데이터, 그 다음에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어떤 주축에 대한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팜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워드가 원격 자동이다. 원격으로 자동으로 제어를 한다. 무엇을? 생육 환경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대상은 비닐하우스, 축사, 가수원 등의 ICT 기술을 접목해서 원격이나 자동으로 작물을 재배한다.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우선은 기본 개념을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야가 스마트 온실이 있을 수 있고 스마트 노지가 있을 수 있고 스마트 축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거의 같은 개념에서 약간 다른데 스마트 온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으로 자동으로 제어를 하는데 이거는 주로 원격 자동으로 해서 스마트 온실 같은 경우에는 양의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창문 개폐라든지 생육 환경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서 발전이 되고 있고 노지 같은 경우에는 반수, 병해충 같은 거를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뭐 축사가 좀 많이 발전을 했는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물, 사료, 공급, 시기, 양 제어 이런 것들을 이제 원격으로 자동으로 제어한다라는 컨셉으로 지금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앞에서 나온 얘기랑 좀 비슷한데 생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온도, 습도, 조명, CO2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제어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자동으로 제어를 하느냐 센서들이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구나 그럼 내가 CO2의 농도를 높여야 되는구나 낮춰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 같은 것도 이제 양액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양액도 자동으로 이 상태에 맞춰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도 이제 이게 약간 세대별로 좀 기능이나 특징들을 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 그러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편의성을 향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됐던 것들을 이제 편의성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원격에서 내가 굳이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원격에서 내가 시설에 대한 것들을 제어를 한다. 그래서 뭐 사람이 여기에는 현재 사람의 의지는 들어가지만은 내가 그 사람의 의지로 자동으로 제어를 하는 방법이 1세대인 거고 2세대는 제어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을 시킨다라는 관점에서 여기에 이제 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그 최적의 조건에 맞춰서 자동으로 원격으로 제어를 한다라는 컨셉으로 가는 거고 이제 3세대는 아예 사람이 다 빠지는 거죠. 이제 로봇이나 뭐 빅데이터나 이런 걸 활용해서 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를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2.5세대 이제 데이터를 쓴다고 하지만 아직
데이터를 모으는 수준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응용이 많이 되는 거는 아까 말한 뭐 시설, 그 파프리카, 딸기 이 정도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고도화돼서 그 데이터들은 그 농진청이나 이런 데서 공유를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분야들은 아직은 데이터를 모으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노지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로봇 빅데이터 수준, 로봇과 빅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로봇이 다 그냥 작물을 재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잡초가 뭔지, 작물이 뭔지를 이 비디오 센싱을 해가지고 내가 해당되는 것만 뭐 제초제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수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한 사람이 뭐 몇천 평의 땅을 혼자 뭐 반나절 만에 수확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접근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스마트팜이라는 게 궁금증이 생기는 게 꼭 생산 쪽에만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냐, 스마트팜이 그런 거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농업의 전체 밸류체인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생산, 유통, 소비 이런 모든 쪽에다가 다 그 기술 혁신들이 접목되면서 이제 뭔가 파라다임들이 다 바뀌고 있는 것들이 스마트팜이라고 저희는 이제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비 같은 경우에는 뭐 식재료 정보 모니터링 같은 거를 하고 이력을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의 맞춤형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런 것들이고 뭐 이게 시작은 또 종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개량된 아주 굉장히 좋은 종자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이 좋은 종자를 기반으로 생산을 하는데 생산은 이제 정밀화하고 자동화하고 라고 하는 접근으로 들어갈 수 있고 유통은 또 이제 스마트 유통을 해서 가격 예측을 해서 그러니까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스마트팜이 미래에 추구할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관련된 정보들은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팜 형태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온실형 스마트팜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온실형 스마트팜은 좀 인공적으로 생육 환경을 제공을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과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 안에서 뭐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창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굉장히 대규모 시설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유리온실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리온실이라는 게 수익이 좀 안 맞고 비바람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또 그 아치형에 보시면은 그 비닐, 근데 이제 굉장히 특수 비닐인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거 대규모로 할 때 이런 식으로 뭐 지붕형도 있고 벤모형도 있고 아치형도 있고 그래서 여기 뭐 보면은 그 양지공명이나 이런 데는 주로 이제 딸기 같은 것들 이런 데서 많이 하고요. 대규모로 이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요즘에 도시형 농업 이런 게 뜨면서 식물 공장이라는 컨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뒤에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뭐 여러분이 많이 그 마트 같은 데서 사 드실 수 있는 그런 샐러드 같은 것들이 스마트팜 식물 공장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농산품을 이제는 이제 마치 공산품의 그 물건을 제조하듯이 그런 생산하는 방식을 이제 식물 공장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단이 여러 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하나 건물 안에다가 단을 여러 개 세워가지고 그 자동화를 통해서 최적의 식물들을 재배를 하는데 주로 생산 주기가 한 달 미만인 거죠. 그래서 1년에 몇 주기씩 돌려가지고 이제 수익성을 유지를 하는 그런 주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밑에 시설 형태를 보면은 건물형이 있고 조립형이 있고 뭐 컨테이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의 형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규모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그래도 스마트팜 중에서는 컨테이너 스마트팜이 좀 접근성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그러면 컨테이너 스마트팜을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보면은 우선은 초기 투자 비용이 되게 좀 적습니다. 보통 유리온실이나 이런 거는
뭐 5억대, 10억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컨테이너팜은 기존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를 활용을 해서 내부를 그 스마트팜 형태로 이제 꾸미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이제 억 단위에서 이제 뭐 최초로 뭐 1000단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리스크 부담이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뭐 작물 현재 이렇게 재배되는 현황을 보면은 엽채류, 허브류, 뭐 버섯, 색상 이런 이제 약간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지나 이런 데보다는 수확량이 작기 때문에 생산을 했을 때 고부가가치가 되는 아이템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재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조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조명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균상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재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균상대를 4개, 5개 이렇게 다 올려가지고 거기서 수익성을 이제 내올 수 있게 어떤 물량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그럼 잘 되고 잘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쉽게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들 사례를 좀 쳐다보는 건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팜에이트라고.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신문지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부 관계자들이 내가 스마트팜 관련된 시설을 방문을 한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팜에이트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오래됐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LED나 양액을 써가지고 스마트팜을 이렇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안에 찍은 사진들인데 안에 보면은 무인 시설로 해서 저렇게 단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양의 그 작물들을 수확을 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컨테이너들을 여러 개 이렇게 컨테이너 그 식물 공장 같이 이렇게 여러 개 붙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뭐 6단이나 10단, 6형에 이제 6단형에서 10단형으로 이렇게 확장을 계속 높이고 올라가는 거죠. 식물 공장 형태로. 그래서 여기를 그 봤을 때 매출이 2019년 기준으로 15억 원 매출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외 수출하는 것까지 포함돼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여기가 자체 생산하는 스마트팜과 그 다음에 유통 물류를 같이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분리를 해서 스마트팜 있고 유통과 F&B를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무튼 계속 매출 구조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온난화 이렇게 되면은 채소 같은 가격들이 폭등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런 식물 공장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먹는 팽이버섯, 이 대흥농산인데요. 이 대흥농산은 아마 시장에 굉장히 많이 그냥 일반 마트에서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인데 여기도 지금 현재 스마트팜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내수시장 한 40%는 이 대흥농산에서 나오는 스마트팜 버섯을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매출 규모가 지금 2020년 기준에서 470억 원 정도 매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량의 4분의 1도 수출도 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스마트팜을 도입을 했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수확, 포장, 출하 같은 것까지 다 지금 자동화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최소화하면서 운영 효율화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이런 제가 말씀드린 팜에이트라든지 대형 농산 이런 데는 인터넷에 보시면은 기사도 많이 돼 있고 사진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도시의 지하철역에서 메트로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트로팜이 딱 보면 저는 이제 뭐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게 메트로팜이 스마트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정갈하고 깔끔해서 아 이거 식물 카페인가라는 그 느낌을 받을 정도로 도시형 굉장히 잘 장착된 그 팜인데 여기도 실제 물건을 팔기도 하고요. 카페를 운영을 해서 전치 같은 거를 여기서 나오는 재배된 그 수확물을 가지고
브런치 같은 걸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말 그대로 그 견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인근의 뭐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견학 관련된 것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또 뭐 아카데미 같은 거를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췄는데 아마 다시 재개를 할 텐데 아카데미 같은 거를 운영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일종의 이렇게 소규모의 문화센터 같은 역할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팜을 하는 거는 뭐 여러분이 진입을 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 자원, 조건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응용이 충분히 굉장히 많은 그 영역이 스마트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해외 수출 전용 파입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안에서 자라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다가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그 채소나 야채 같은 것들을 그 팔아가지고 재배를 해서 이제 현지에서 그 소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 고부가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다 그냥 사람이 거의 그 앱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듈별로, 그러니까 이 모듈이 이제 하나 컨테이너인데 그 모듈별로 내가 작물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화 시켜가지고 이제 이런 형태도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쿠아포닉스라고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다른 스마트팜들도 많은데 이 스마트팜이 얘가 뭐냐면은 이게 친환경 농법이에요. 친환경 농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고 사람들한테 많이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물고기를 키우고 물고기가 그 내떠낸 그런 그 배설물들을 이게 세균을 넣어가지고 질산염 형태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질산염 형태가 또 이제 나중에는 그 수경 재배를 통해서 거기에서 야채나 채소 같은 것들을 넣는 데인데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몇백 톤의 물이 들어가면은 그 몇백 리터의 물이 들어가면은 그 몇백 리터의 물이 광합성으로 증발되는 거 빼놓고는 거의 계속 그냥 순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법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따로 화학 비료라든지 뭐 화학 영양이라든지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이 물고기의 배설물을 통해서 내기 때문에 이런 농법들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초기 투자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지만은 이제 이게 친환경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더 어필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요거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오늘 오전에 좀 기사를 찾아봤었는데 울산에는 아쿠아포닉스 팜을 도시 안에다가 운영을 하는데 일반 상가 건물에다가 그 상가를 하나 빌려서 내부를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물고기와 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꾸며서 이제 거기에서 그 작물을 재배를 해가지고 수익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스마트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규제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나오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로 이게 판정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농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게 어떤 그 공장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땅에서 재배가 되지 않은 흙을 사용해서 재배가 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그 울산에서 아쿠아포닉스팜에서 하시는 그 대표님도 그 작물에 대해서 농작물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받기가 어렵다고 이런 것들이 규제가 아직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다 지금 규제를 또 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는 또 그런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덜란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농자재, 스마트 농자재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고 그 다음에 일본도 스마트팜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덴마크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요렇게 해서 이제 그 빨리빨리 지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경영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스마트팜이 도대체 내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투자비를 얼마를 내야 되고 하는 건지, 요거는 이제 그냥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그 딸기 비닐하우스 스마트팜인데요. 총 투자 비용은 한 2억 5,500인데 정부 지원금이 뭐 5,500. 이건 이제 청년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에서
뭐 이익이 한 전체 매출액 대비 이익이 한 19.2%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건비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달라질 테니까 요거는 이제 그 몇년 2019년도 기준으로 산정이 된거고요. 뭐 여기에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연동시설이다 보니까 병충해 예방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 그 양액이 표준이 안 돼 있어서 내가 이 시스템 양액을 썼다 다른 시스템 양액을 하면 뭔가 내부 환경이나 이런 것들 변화가 좀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그 아쿠아포닉스 이거는 투자 비용이 한 5억 정도 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정부 지원금이 한 4,500 정도 해서 자금 4억 정도 도급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경영 분석을 해보니까 한 전체 매출의 한 10.7% 정도를 인건비 빼고 못 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기존의 스마트팜은 초기 투자 비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비용이 비싼데 좀 그나마 내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리는 거고 아까 그 컨테이너 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컨테이너 팜에서 이제 실제 작물을 키우는데 그 작물이 이제 꽃송이 버섯 작물입니다. 그래서 꽃송이 버섯이 이제 굉장히 또 이게 굉장히 좋은 버섯인데 이거에 관련된 인터넷 정보들을 찾아보면은 이게 면역력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또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고 면역력 베타글루칸 뭐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물, CO2, 온도만 맞춰주면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가 이런 식으로 그 균상대가 있고 균상대 안에다가 바구니가 있고 바구니 안에다가 꽃송이 버섯 배지 같은 것들을 저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개수를 뭐 200개, 300개 이렇게 쫙 채워서 이제 키우는 거죠. 그리고 내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뭐 여기에 보면은 환경 센서라든지 냉난방기, 열 환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사람이 없이 제어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 매출액 대비 이익이 좀 나는데 이게 매출액 대비 이익이 한 10%가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라서 이게 그만큼 이제 인건비나 비용이 다른 쪽보다는 좀 적게 들면서 효율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뭐 모든 게 다 이렇지만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드리고 정보를 드리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조금 더 딥다이브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기농기청 관련돼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신 거니까 내가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잘 짜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작물을 재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유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이제 스마트 농업이나 컨테이너 판매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재까지 나온 가장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이라서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중에서도 그나마 진입이 좀 쉬운 초기 자본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컨테이너 팜이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이번 주제가 소규모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컨테이너 팜이다. 그래서 컨테이너 팜 솔루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우선은 초기 비용하고 운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효율성 있게 투자를 해서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팜이나 이런 쪽은 계속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솔루션과 오늘 솔루션이 계속 다르다는 걸 계속 업데이트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물에 대해서는 항상 유통망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이거는 뭐 지자체와 해결을 하든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결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기농기촌에 대한 실패율이 가장 적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여러 솔루션 중에 하나로 제가 컨테이너팜, 스마트팜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